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유조선이죠. 한국해미가 골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납포 선박에 한국인 사원 5명 포함해서 20명 타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선박 언제 납포됐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10시쯤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공해상에서 우리 국적의 선박 MT 한국 캐미오가 이란 정예부대죠. 이 혁명수비대 해군에 의해서 납포가 됐습니다. 이 납포 선박 부산에 있는 선사 DM 쉬핑 소속으로 밝혀졌고요. 지금 배 안에는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 7,200톤이 실려 있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주바일 항에서 출항해서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로 항하던 중에 공해상에서 납포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박에는 그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이 5명이 한국 선원이었고요. 나머지가 이 미얀마인 11명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왜 납포한 겁니까? 네, 일단 그 이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해양 오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선박이 운행 과정 중에서 환경 오염을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혁명수비대 순시선이 이 유조선의 위법 사항을 발견을 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 유조선이 이 경고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납포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 사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그 승선한 사람들 다 아직은 무사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배 위로 올라와서는 그 선사 측과 선박이 연락을 하는 그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측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무사한 상황이고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항만 회사 기구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한 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 측이 지금 이란 정부 측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환경 오염은 그러면 뭐 이 선사 측에서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사 측에서는 이 선장이 15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그리고 사실은 요 해역을 이 배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런 그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이 배 자체가 수리한 지가 올 수리를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사고의 위험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보니까 저 말씀 들으니까 뭐 순수한 뭐 환경 오염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납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정예부대가 좀 출동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서 임무 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입니다. 이 특수전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와 또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그 최영함이 육진으로 파병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이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2011년 4월에 또 한진 텐지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 혁명 수비대 군을 상대로 하는 작전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미국도 성명 냈죠. 뭐 선박 억류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 명예 성명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이제 예. 뭐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구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한국을 겨냥한 것보다는 미국이 이란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좀 예. 해제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만 걸핏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가하고 있는 이 항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기 바이든 정권으로 혹시 바뀌면 이런 상황이 좀 줄어들 상황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네네. 네, 이란에서 반미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거세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15년에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이란하고 미국 그리고 나머지 5개 국가가 이란 예. 핵합의라는 거를 네네. 하죠. 했었죠. 하면서 사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5월에 갑자기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핵합의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6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우리 정부도 이란하고의 교류를 미국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이란과 우리 사이에도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지고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를 그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원화로 예치를 해놓고 이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할 때 그 대금을 그 계좌에서 빼가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계좌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란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그 계좌 동결을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지 않았고요. 예. 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더 심각해졌고요.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그 혁명수비대 후드수군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이 드론으로 폭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주기입니다. 근데 그 일주기를 앞두고 사실 지난달부터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갈등이 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전략 핵폭격기가 호르무즈 해협 위를 이렇게 뭐 날아다닌다거나 그 근처를 항해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동의 정세가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좀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을 좀 고립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지금 코로나19도 이란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의약품이라든지 필수품 자체가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란 정부가 이런 부분에 전혀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의 불만을 미국 쪽으로 좀 책임을 돌려가지고 반미 감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조금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곧 이제 조만간 바뀔 새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미리 압박을 하는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상황을 조금 타파하고자 하는 이란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요즘 많이 춥습니다. 또 뭐 이번 목요일 금요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따끈한 국수 생각나는 그런 아침이죠. 자,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오늘 국수 정치 맛집 국수대담 코너 지금 마련했습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두 분이 함께 현재 그 정치권 주요 이슈들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 김남국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튜디오에 못 나오셔서 코로나 때문에요. 좀 아쉽습니다만, 네, 곧장 빨리 그 백신 접종도 하고 그런 시기가 와서 스튜디오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자, 먼저요, 그 사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이제 뭐 문제 거론했다가 어찌 보면 사면초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그 김남국 의원, 그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지금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또 의견들이 많이 좀 갈리고 있죠? 네, 갈리기보다는 네. 대부분의 의견은 사면에 공감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가 많다. 예. 네,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의 뭐 큰 대의라든가 정치적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사실 뭐 계층적으로 세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좀 크고, 또 최근에 이념 쪽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정치권이 이 이념 대립을 완화시키거나 봉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격화시키고 분출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통합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명분이다, 큰 명분이다, 이런 부분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시기에 있어서, 네. 전제, 주체 여러모로 따져보더라도 지금 사면 논의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도 1997년도 저희 생각을 해보시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지만 진실을 전제하지 않고 예. 진정한 사과를 전제하지 않고 사면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결국 그 사면의 결과는 5.18 광주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오히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면이 국민 통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진정한 사과와 진실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시기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예.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야 된다라고 정말 절박하게 다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방역과 경제에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그리고 새해에 정말 미래를 그리고 희망찬 목표를 세워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사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말에 책임지라, 또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정하시라. 또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대통령이 사면 입장에서 밝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이 상황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예. 필요는 한데 예. 따져보니까 이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예. 그럼 애초에 이낙연 대표는 왜 사면을 언급을 했나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보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네. 아까 김남국 의원도 얘기한 국민 통합 측면도 있겠지만은 예. 인도적인 차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70세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81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4년 가까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이 감안이 돼야 되고, 이낙연 대표는 아마 국민통합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는 선의에서 제안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소위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너 교도소 들어갈 수 있으니 힘들지, 사과 반성한다고 말하면 풀어줄게, 이게 전형적인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이거든요. 이런 통합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의 필요에 불구하고 이런 중우 정치에 빠지고 있는 친문 세력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빠져 있는 민주당 입장이 참 밖에서 보기는
안타깝다,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시네요. 예, 그 진정한 사과에 김남국 대해서 의원? 좀 네.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남아공 같은 경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한 예. 저항의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국민 통합이고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뭐 흑인 같은 경우에는 용서 없는 정말 아주 철저한 처벌을 원했었고 예. 반대로 백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는 사면을 원했었죠. 이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양심을 통해서 정말 자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진실을 고백한 경우에만 사면을 허용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평화적인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거다. 예.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역사 앞에 우리가 또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국민적인 어떤 진정한 통합과 사면을 필요로 한다면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예.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러한 일이 먼저 전제되고 선행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다시 의원께서는 한번 네. 예, 사과 말씀을 참여가 필요하다 드리면- 말씀하셨습니다. 전제로. 예, 예. 네. 사과와 박수영 반성을 의원께서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부터 네.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 되지. 처음에는 뭐 조건 없이 사면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예. 이제 와서 사과 반성을 얘기한다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선우가 바뀐 거거든요. 예. 사과 반성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사과 반성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꼭 그거하고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한테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봐라. 그러면 예산 주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일은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은 것만 못하다. 말을 꺼내놓고 분란을 일으켜놓고 수습을 급급하고 있는 모양이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면 논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저희 라디오 청취할 수 있으신데요. 보실 수 있고요. 그 김두부님께서 채팅창에다가 김남국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하얀공님은 박수현 의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견 주실 분들은 또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1000명 넘었는데 자, 추미애 장관이 2번 사과했는데 뭐 초동 대처 비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참모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제 해결 지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김남국 의원님 이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단 감염까지 시기까지 이르렀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예. 방역에 철저한 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예.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그 동부구치소에서의 어떤 그 집단 감염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네. 구조적인 어떤 문제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던 어떤 실수가 겹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먼저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동부구치소가 특유의 어떤 밀폐된 아파트형 구조 그리고 높은 어떤 밀집도를 가지다 보니까 예. 그 환기도 잘 안 되고 그 확산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졌던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치소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전출입이 자유롭게 네네. 이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미결수들이 많으니까 법정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예. 또 네. 구치소에서 통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그쪽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대응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1인 수용,
분리 수용을 했어야 됐는데 예. 전국적으로 지금 과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도소와 구치소가 일일 평균으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과밀해 있는 상황 초과 수용인 거고요. 네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일일 한 300에서 400명 정도 과밀한 수용 상황이다 보니까 예.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확진자들을 어떻게 독거실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응을 제대로 조금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좀 안일한 대처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 시점이 발현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동부구치소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그 대응을 좀 제대로 잘 못해서 굉장히 좀 확진자를 확산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혹시나 그 다른 구치소도 마찬가지니까 밀집된 곳이 많으니까 대응 부분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1991년 칼럼 인용했습니다. 사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세월호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자, 박세영 의원님, 이런 뭐 사과라든지 뭐 세월호 비유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 구조적인 문제, 뭐 예, 과밀의 예. 문제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네. 애초에 그걸 몰랐느냐 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구치소에 문제가 있고 교도소에 문제가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미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거 되짚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의 무능, 무관심, 무대책, 산무가 그대로 드러난 정책이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긴 더구나 구치소예요. 동부구치소는. 미결구금자들이 있는 것 예. 아닙니까? 네네.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리가 되는 즉 최종 그 범죄자라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교도소의 수용자보다도 더 인권을 강화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새창살 틈으로 뭐 살려달라 그 깃발을 흔들고 수건을 흔들고 이게 이런 일이 정말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다. 대통령께서 K방역 뭐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몰두하는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SNS에 2번 올리는 걸로 예. 사과를 하고 말하는데 이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강조하는 대통령이 있고 인권 강조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는데 예. 뭐 말로만 인권이지 인권은 전혀 관심 없는 무능과 무관심 무대책의 산무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이라도 그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시스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조를 네.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우선은 네네. 과밀해 있기 때문에 예. 이 양형이 낮은 사람 구속 수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네네.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해서 집으로 또 보내고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또 밀접을 과밀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 법안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중에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사위 법안 소위 오늘 열리죠. 자, 김남국 의원님, 네, 지금 야당과도 조율 중입니까? 네, 야당과 계속 협상 중에 있고요. 예. 오늘 법안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쟁점들 이제 조율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로서는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8일에 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이게 OECD 국가 1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요. 예. 이게 5년간 이제 처벌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 징역이나 금고를 받는 피고인은 2.9% 정도에 그치고요. 예. 대부분은 다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 할 때도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냥법은 그냥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현장에 일하시는 근로 노동자들은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들, 피부로 느끼는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고쳐달라라고 해도 기업에서는 비용 문제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핵심은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군가를 처벌하는 거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서 안 됐던 것을 안전조치 의무를 기업의 그런 이사라든가 경영 책임자들이 확실하게 그러한 것들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래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박성현 의원께서도 이 법안 통과시키는 거는 찬성하시죠? 저도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당도 전부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해서 예. 과잉 입법을 하게 되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222개의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전부 그 기업의 대표한테 짊어지게 하면은 너무 과잉 입법이 되는 것이고요. 한 명만 사망을 해도 대표는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한전이 2년입니다. 2년 이상의 징역인데 고의범도 아니고 과실범인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면은 기업은 망하라는 거거든요. 예. 대상이 보면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학원, 동네 목욕탕, 카페, 음식점, PC방 이런 데가 다 들어있는데 예. 이런 데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어떤 이유로 한 명이 사망을 했다. 이러면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대표가.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처벌을 하면은 당연히 망하죠. 이렇게 너무 과잉 입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기업 소상공인들 대표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의무를 다했다면은 면책을 해줘야지. 예. 의무를 다했는데도 과실로 사고가 났으면 2년 동안 징역, 2년 이상이니까 2, 3년 징역을 살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은 예방에 초점을 두어서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 제명부터 처벌법이라고 해서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제일 문제가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8일 날 반드시 통과시킨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복잡하고 개념 규정도 잘 안 되는 법을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것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법이고 중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국회에서 이게 심의를 하고 예방 위주로 가야지 지킬 수 없는 그 수준을 만들어 놓고 전부 교도소에 잡아넣겠다 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예방도 차라리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박성현 의원께서는 굳이 8일 안에 통과시키는 거는 필요 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십니까?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 이 법안이 중소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저희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 회장님하고도 두 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이야기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요. 원내대표께서도 이 법을 논의를 할 때에 중소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법안 심사를 할 때에 그런 점을 좀 잘 살펴봐 달라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같은 의견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입법 심사가 기한을 지켜야 8일 기한을 못 박아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국회 앞에서 김용균 씨 어머님과 김한빛 아버님께서 단식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계속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이 법을 정말 국회가 잠을 줄여서라도 논의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쟁점은 이미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심사를 해서 1월 8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 공수처장 관련해서 좀 논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제 공수처장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박수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그 개인의 문제 이전에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 공수처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법이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지켜지냐는 위헌적인 요소 굉장히 많거든요. 절차상에요. 예. 예, 절차상으로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요. 내용상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우리 야당의 비토권 이걸 박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우선돼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 법원의 이 판결은 이제 결정은 법원의 칠 결정은 네, 모레죠. 있는 결정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예. 쪽으로 나갈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대 비서실장으로 그 민정당 출신 김중권, 네. 그다음에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보수에 속하던 강인덕 장관을 임명한 사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범할 때 상대방이 인정하는 인물로 하게 되면 이런 논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유, 그런 상상력, 정치적인 유연성 이런 게 못내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집행정지가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인사청문회로 가야 되는데 예.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 김진욱 후보자는 법관 경력이 3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검사로서 역할한 거는 뭐 특검의 수사관으로 조금 한 것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수사 경험 부족한 거하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문제로 대치동에 집은 없지만 예. 전세를 12억짜리 살고 있다는데 이런 예. 부분이 과연 청렴한 그 공수처장 자리에 적합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그 법원의 집행정지가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 좀 그 집행정지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장 요지를 보게 되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인해서 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당했다라는 이런 이유로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주장 요지는 법률적인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그 근거로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에는 맞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사실관계를 좀 찾아보니까 7명 전원이 참석해서 개회를 했고 2명이 회의 도중에 이제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집행정지는 크게 걱정은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진욱 그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되어서는 인사청문회를 이제 곧 거쳐서 제대로 좀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많이 이제 지적하시는 게 공수처장인데 그 수사기관인데 수사 경력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검사가 아닌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그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면서 동시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식구인 검사 출신의 공수처장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판사 출신의 후보자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비록 수사 경력은 짧지만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공수처장은 그 지휘관으로서, 공수처장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쭉 사건을 관리하고 그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예. 수사 경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제가 주변에 법조인들 여러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인품이나 성품이 훌륭하시고 학구적이시고 또 정치적으로 그 중립적인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리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또 아주 면밀하게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국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한 따끈한 정치 맛집 국수담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